옛날 옛적한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에 니콜라스라는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일상에 특별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달이 뜨는 단순한 일상이 지겹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니콜라스는 마을 외곽의 숲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오래된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이, 무엇이 널 이곳으로 이끌었는가? 노인이 물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자기도 모르게 그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장님, 제 삶은 지루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고 특별한 것도 없고.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영혼회귀에 대해 들어야 할 때가 되었구나. 니콜라스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영혼회귀요? 그게 뭔데요? 영혼회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끝없이 반복된다는 것이야. 이제 생각해봐라. 내 삶의 모든 선택, 모든 행동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지금과 같은 삶을 살겠는가? 니콜라스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무수한 작은 실수와 타협들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상상은 그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 삶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겠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니체가 바로 그런 이유로 이 개념을 제시했지. 우리의 삶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날 이후로 니콜라스는 모든 일상의 순간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고 자신의 일에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낡은 벤치에 앉아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살게 된다면 내가 자랑스러울 수 있을까? 니콜라스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변화를 목격하고 자극을 받았습니다. 니콜라스, 너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인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니? 친구들이 물을 때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노인을 만났을 뿐이야. 시간이 흘러 노인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숲속 벤치를 찾아 지혜를 얻고자 했지만 그 노인을 만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니콜라스는 노인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았다고 믿으며 매 순간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영원히 반복될 삶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그 선택이 바로 우리 삶의 본질이며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니체가 전한 영혼회귀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회심의 순간이 찾아왔다.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의 모든 인간은 초대형 글로벌 온라인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사회의 모든 계층과 부류가 있었다. 미팅의 주제는 바로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매일을 경험하는 가상의 사회 실험이었다. 회의의 진행자는 말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목소리로 참가자들에게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베일을 쓰면 자신이 현재의 직업, 자산, 사회적 지위, 심지어는 성별이나 인종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오직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이 실험이 끝난 후 현실로 돌아와서는 그 결과에 따라 사회의 새로운 구조와 법칙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설레기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한 마음으로 하나둘씩 무지의 베일을 썼다. 세상이 깜깜해진 후 그들은 오로지 자신과 사회에 대해 가장 공정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명만을 안고 가상의 세계로 들어섰다. 첫 번째 과제는 사회적 안전망의 설계였다. 각각의 개인은 자신이 얼마나 약자일 수 있는지를 깊이 실감하며 누구도 방치되지 않을 시스템을 만드는 데 몰두했다. 한 유저는 본인 의도와 다르게 장애를 가지거나 심각한 질병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의료 서비스와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복지 구조를 제안했다. 두 번째 과제는 교육과 기회의 평등이었다. 참가자들은 미래에 자신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기회와 기초적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제공되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모든 학교가 동등한 자원과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자는 제안부터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고등 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자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왔다. 마지막 과제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공정성이었다.
여기서는 모든 이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했다. 일부는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자신이 소수자나 사회적 발언권이 없는 계층에 속할 것을 상상하며 국민들이 정책 결정을 직접 투표로 제정하는 시스템과 다양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적 정치를 제안했다. 투표의 의무화를 통해 누구든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각 과제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질수록 각 참가자들은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깊이의 공정성과 함께 자신이 위치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베일을 벗는 시간이 되었고 모두 하나씩 현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놀랍게도 각 참가자들의 기억 속에는 일부러 지우지 않은 작지만 중요한 인식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회가 공정한지를 배제하고 현실을 살아가던 때와 달리 모든 사람이 공정함의 중요성과 그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다는 사실이었다. 그 후 이 특별한 실험은 전 세계적인 공감과 이슈를 불러일으켰고 실제 각국의 사회 구조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의 시발점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만의 이익이 아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공공의 선을 위한 사회를 설계할 기회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마련된 사회에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며 모두가 공정한 삶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가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한 마을의 철학을 사랑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서였고 사람들은 그를 촌철살인의 아서라 불렀습니다. 아서는 특히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이론을 좋아하여 이를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아서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라는 아서의 질문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보이며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특별한 나라가 있었답니다. 이 나라는 세 가지의 독특한 섬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첫 번째 섬은 공리의 섬이었어요. 이 섬의 원주민들은 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따르며 살아갔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면 가장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방법을 찾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답니다. 한 번은 섬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이 나무로 배를 만든다면 섬 전체가 더 부유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무 아래에는 오래된 쉼터가 하나 있었답니다. 섬 사람들은 공리주의에 입각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계산하고 결국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그렇지만 쉼터를 사랑하던 몇몇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죠. 그들의 불행이 전체의 행복을 조금이나마 줄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서가 말을 멈추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두 섬은 어떤 섬이었나요? 아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군요. 두 번째 섬은 자유의 섬이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결정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졌죠. 정부의 개입은 거의 없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섬에 있는 강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이 일어날 때면 개인의 자유만을 우선시하다 보니 해결이 쉽지 않았답니다.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강물을 잘 나누어 쓰는 방법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이어서 아서는 마지막 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섬은 덕의 섬이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 고민하며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했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개인보다는 집단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하루는 섬에 큰 폭풍이 몰아쳤는데 덕의 섬 사람들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이를 돕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빠르게 섬을 복구할 수 있었어요. 다만 종종 개인의 욕구가 억압되기 일쑤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을 속으로 사겨야 했답니다. 아서의 이야기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각 섬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장단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아서는 미소를 지으며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샌델의 이론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자연스레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더 나은 정의와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벤담이 제시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론을 흥미롭게 실천해 보려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행복마을이라 불리었는데 마을 주민들은 항상 서로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 커다란 나무가 쓰러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나무는 많은 주민들이 쉬어가는 그늘을 제공하고
다양한 새들과 동물이 서식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근처에 새로운 공원을 개발하려면 나무를 베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누가 봐도 나무를 베는 것이 일부의 행복을 해칠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공원은 보다 많은 주민에게 더 큰 행복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상황에서 벤담의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민 중 하나인 헨나는 이론적인 접근을 떠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지키면서도 공원을 만들 수 있어요. 라는 말과 함께 그녀는 나무를 주변 환경의 중심으로 삼아 설계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즉 나무를 공원의 주배경으로 두고 이 나무를 중심으로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설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벤나의 아이디어는 마을 회의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나눈 끝에 다른 주민들은 공원을 계획하며 나무를 보존한다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나무 주위에 벤치와 놀이터, 산책로를 설치하고 다양한 꽃과 식물을 심어 공원을 더 푸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연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졌고 매일매일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했으며 공원은 신나는 웃음소리와 함께 모든 세대가 어울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지혜를 모아 결정한 이 행동은 마을 전체에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주민들은 벤담의 이론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야기는 곧 소문이 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벤담의 이론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창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 사례로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도 참으로 혁신적이고 재미있게 실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